네,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입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저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우리 정치인삼에 보이신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유튜브로도 이 코너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저희 제작진이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뉴스 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3연칭 시사 시점에서도 이 얘기를 다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또 김준우 변호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긴 시간 조사를 지금 계속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혐의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제3자 뇌물죄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3자가 성남FC 재단입니다. 성남FC 재단으로 2016년에서 18년 사이, 이때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그리고 성남FC가 이제 시민구단이었기 때문에 또 구단주이기도 했던 시절인데 예. 이 시기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내지는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성남FC 재단에 이제 유치를 했다. 네. 그런데 이 돈의 성격이 지금 검찰에서 의심하는 걸로는 각 기업들이 묶여있던 건축 인허가 관련 이권 사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NH농협이라든지 분당차병원 등등으로부터 받았던 이 돈들이 결국은 부지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에 있어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받은 일종의 뇌물이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명이 없다면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이제 기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성남FC가 받은 그 돈이 이제 후원금의 대가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3자 뇌물죄,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또 향후에 재판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검찰이 이 정도로 했으면 기소가 될 거다. 기소가 될 거다. 구속 여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전제하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법에 뭐 제3자 뇌물죄가 있지만 그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럼 사건이 있어야 구체화가 되는데 이렇게 뭐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리가 더 추가적으로 개발될 거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인 뇌물죄는 그냥 누구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죠. 제가 뭐 성남시장한테 돈을 줬다. 네. 그러면 이제 묻지마. 대가성이고 무슨 목적이고 상관없이 그냥 정치자금법상 등록된 후원 계좌로 돈 낸 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건 이제 제3자 뇌물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법인격상 성남FC는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형태로 지금 뛰고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별도의 법인이니까 제3자고 거기에 돈을 줬다. 그러면 그 돈을 준 것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하냐? 그렇진 않죠.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 이제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대가성이라고 하는 이 돈을 줌으로써 뭔가를 기대했다. 네.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은 뭐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제일 크게는 그 제3자냐? 예. 왜냐하면 미르재단, K재단 이런 얘기를 뭐 되게 많이 비교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제3자 뇌물죄인데 그건 이제 갑자기 생긴 민간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없죠. 네. 예전에 뭐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느 기업한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뇌물을 못 받으니까 네. 유죄가 난 상황입니다. 절에다가 10억을 시주해라. 이렇게 해서 유죄가 난 케이스가 있었단 예,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제3자한테 주는데 이게 뭔가 이제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일단 제3자 뇌물죄로 검찰은 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성남FC는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우리가 얘기하는 제3자와 좀 다르지 않냐. 이게 아마 1차적으로 싸워야 될, 다퉈야 될. 시장이 치는 이제 그 뭐랄까 전선이랄까요? 네네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가성 관련해서 검찰에서 지금 자신 있어 하는 거 공수 균형을 맞추자면 두산이나 이런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각종 내부 문건이나 공문이 나왔는데 네.
이 인허가를 새롭게 바꿔준 부분,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을 상향해준 부분과 이 스폰서 그 계약과 관련간의 관련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이 입증되고 제3자 뇌물죄를 우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검찰이 내세우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반론은 이런 겁니다. 이게 두산건설이라든지 내지는 뭐 차병원이나 네이버가 토지 영도 변경 관련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일부 취한 거는 맞는데 네. 그게 성남 FC의 광고비를 집행한 거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입장에서 그리고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 회사들이 이제 말하자면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예. 활동을 해서 성남시의 경제적 효과를 부가적으로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두산 같은 경우도 원래는 병원 부지로 예정돼 있던 거를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두산 사옥으로 새로 지으면서 예. 5개의 두산 계열사 기업들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성남시에 추가로 한 2천여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게 그동안 성남시 측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해줌으로써 성남시청이나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도 얻는 이득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뭐 당연히 지방세도 들어올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성남시가 부분들이 있다. 손해를 보면서 뭐 두산이나 뭐 네이버를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네네네. 서로 윈윈이 되는 이제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거고 그거와 이제 뭐 유니폼 같은 데에 마크를 달아주는 그렇죠. 방식으로 광고비 받은 거는 별도다.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인 거죠.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그 돈 낸 회사는 일단 알려진 건 6개거든요. 네네. 근데 농협이랑 알파돔시티랑 현대백화점, 예. 판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액수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현재 예. 이제 주택에 별로 수사에 진척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음. 근데 미르K 재단도 보시면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예. LG에서도 돈을 상당히 냈는데 여기는 현안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돈을 낸 것만으로 꼭 기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대가성 문제는 얼마나 입증이 판사별로 다르냐면 최근에 사면을 받았습니다만 전병헌 전 의원,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나 KT 뭐 이런 데서 그 e스포츠 협회 회장 출신이어가지고 네. 거기다가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1심에서 유죄. 근데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어요. 이 대가성 인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양측의 진위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현재 오늘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미리 작성돼 있었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더 말할 것 없다면서 진술은 이제 거부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경빈 작가께 하나 또 네. 좀 여쭤보면 어쨌든 오늘 포토라인에 이재명 대표가 서가지고 이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 그 주장과 함께 이제 검찰의 이런 정치적인 수사다라는 걸 상당히 강조한 입장문을 거의 한 10분 가까이 낭독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오늘 발언 중에서 정치적인 의미와 관련해서 이제 앞선 코너에서 일부에서 이제 짚어봤으니까 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할 건 아닐 것 같고 다만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나 이제 자치 정부들과 관련해 가지고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을 유치를 해서 사옥을 짓게 하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성남 시민들한테 좋은 그런 이득을 돌려주는 세금을 아끼는 일을 내가 했었던 건데 예. 이게 지금 비난받을 일이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업을 지역에 이제 유치하거나 예.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할 수 있겠냐. 이러면 사실 지방자치 단체들을 손발을 묶게 되는 일이고 실제로는 우리 이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이제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을 좀 강조한 게 주목해볼 만한 점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재밌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바뀌어서 각종 기부 체납이 현금으로도 가능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대장동에서 엄청난 수익을 성남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일이 일어날 때는 14년, 15년도 일이라 현금 기부 체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용적률 기부 체납 비율을 처음에 성남시에서 15%를 요구했고 두산에서는 5%를 하겠다고 했는데 10%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뭔가 이쪽 성남 FC의 후원 광고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여서 만약 16년 이후였다면 또 어떻게 달랐을까 네네. 이런 과정이 좀 재밌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사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이제 뭐라 그러자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남는 게 그 뇌물 가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뇌물죄는 액수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지금 예를 들어 두산 같은 경우 이제 50몇 억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광고 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미르 케이지나 e스포츠 협회는 그냥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그냥 기부금을 내는 건데 네. 여기는 회사랑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광고의 시장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적법한 계약이었다. 그럼 그 금액만큼 또 차감이 제하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는 아마 재판이 복잡하게 돌아갈수록 또 한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한번 대결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두산건설은 지금 광고비로 집행한 게 42억 원 정도로 42억 지금 인가요? 일단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아까 짚어드렸던 대목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이제 시민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후원금이나 광고비를 유치하는 활동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인데,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성남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2017년에 이 사안이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을 때도 어떤 예시를 끌어왔냐면, 경남 FC의 구단주이자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례를 이제 직접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수사받아야 되는 거냐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2013년 사례였는데 경남 FC에다가 지역 기업이었던 뭐 현대위아라든지 네. 뭐 KNN이라든지 뭐 넥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걸 이제 당시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지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 기업들한테서 시민구단에 대한 후원을 이제 얻어냈다. 그러면 왜 나는 수사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사를 하면서 뭐 홍준표 경남지사는 수사 안 하냐, 경남지사는, 이런 네. 주장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사안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민구단 운영하고 있는 이 많은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범으로 삼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저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축구를 또 K리그를 좋아하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도 좀 주목하면서 그렇습니다. 보실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미 3년 넘게 수사를 해서 무혐의 결정이 난 걸 다시 끄집어냈다. 그래서 이제 사법 쿠데타다. 이재명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 측 입장에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그러니까 무혐의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쎄요, 그거는 좀 뭐 정치적으로는 논란이나 문제 제기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어쨌든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재개하면 그게 뭐 다소간의 검찰권 혹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불편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네네. 바로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적절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 뭐 다스건 관련해서 무혐의가 났다가 또 기소가 됐다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거는 할 법한 얘기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수사가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게 어쨌든 대장동과 관련된 특혜 의혹인데요. 어제 MBC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에 이재명 대표 측에 넘기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주장이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천화동인 1호가 이번 이제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 혐의가 주어진 것 중에 이제 가장 좀 덩치가 큰 겁니다.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뭐 세금 제하고 나더라도 400억이 넘는 이 액수인데 이거를 2025년쯤에 김만배 씨가 이 명목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 그 시점쯤에 이재명 대표 쪽에 동규내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동규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얘기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예. 뭐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묶어 놓은 성남시 쪽의 사람들한테 이제 넘기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이제 남욱 변호사가 예.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쯤에 천화동인 1호를 유동규 측에 넘기겠다라고 진술을 했고 2025년이 되면은 천화동인 1호와 이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설립된 지가 10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주요 혐의가 될 수 있는 입찰 방해죄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지나니까. 때문에 예. 그 뒤에는 뭐 증여를 하더라도 혹은 이제 넘기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김만배 씨가 그 당시에 얘기를 얘기를 했다더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 남욱 변호사가 이제 들어서 검찰 조사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역시 이거보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뭐 증거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그러면 이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법적으로 또 이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일단 그러면 그 말을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으면 김만배 씨한테 이런 말 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김만배 씨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말 한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뭔가 허구 사실이에요.
뭐 뻥을 친 거다. 네. 죄송합니다. 좀 공중파에서 뻥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 네, 허위로 과장돼서 얘기한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할 경우에 그럼 그건 그대로 또 적어서 내야 될 거고 그럼 재판부에서 이걸 판단을 하겠죠. 근데 단순한 진술이나 한번 얘기한 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누구한테 주기로 했다라는 말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해서 판결문을 쓰기에는 판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부담스럽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어떤 주체적인 그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이 말 그대로만으로는 좀 뭐 재판이나 수사에서 이재명 시장 대표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 의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8892번님도 아니 이미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될 걸로 예상되는 2022년도도 아니고 2025년에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셨고 4482번님은 또 전원 또 들었다. 예. 아니 증거는요. 뭐 이런 의견들 주시는데 우리 헬마우스 임경미 작가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발언이 나왔던 시기하고 물려서 이제 시차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정영학 녹취록에 뭐 나온 내용들하고 이제 맞춰 보더라도 이 발언이 나온 게 빨라봐야 늦어봐야 이제 2017년에서 18년 그 어간쯤인데 예. 그때 시점에서 거의 10년 뒤인 2025년을 언급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뭐 이게 무슨 뭐 계약서나 뭐 각서 같은 형태로 담보되거나 보증되는 것도 아니고 예.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 뒤집었을 때는 뭐 뭘 근거로 해서 다시 그걸 달라고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김준우 변호사가 짚어주신 것처럼 검찰이 이 부분을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쉽게 이제 확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사안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더라,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아마 지금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은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상당히 조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김만배 씨가 지금 언론사 기자 간부들과 금전 거래를 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뇌물성, 뭐 어쨌든 금전을 줬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언론계 로비 의혹, 게다가 지금 뭐 현직 부장판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네. 김만배 씨의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이 한두 번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되기 시작한 거는 한 2주쯤 전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김만배 씨의 이제 언론계에 대한 로비 정황을 이제 보도했을 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쯤에 본격적으로 검찰발로 이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네네네. 처음 제기됐던 거는 현직 기자들하고 직접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던 건들입니다. 네. 뭐 이를테면 이제 한겨레의 모 이 간부 출신 인사 같은 경우는 네네. 6억 원 플러스 3억 원을 받았다. 네. 이게 이제 보도가 됐고 한국일보의 모 이제 간부급 기자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이제 빌렸다라는 거고요. 중앙일보의 모 간부급 기자 역시 8천만 원을 먼저 김 씨한테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때 9천만 원을 받았다. 뭐 이제 이자 명목이라고 주장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한 연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좀 고리의 이자를 받은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던 건들이 있고, 어제 오늘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는 언론인 출신 인사들을 화천대유 회사의 고문급으로 채용을 하면서 네. 이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제 돈을 준 거, 그 건들이 몇 가지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한 중앙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지낸 모 인사는 연봉 1억 2천만 원의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민영 뉴스통신사 부국장 출신의 인사는 연봉 3,600만 원의 고문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한 경제지의 이제 선임 기자 출신 모 인사는 화천대유의 홍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역시 이제 급여를 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졌는데,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사들이 실제로 출근을 하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회사를 위해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채용 계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뇌물성의 돈을 건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검찰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역시 이제 가장 큰 규모가 이 한겨레 신문의 간부인데요. 한겨레 신문은 해당 기자를 해고를 하고 또 외부인 참여하는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등 책임자들이 전원 사퇴를 하면서 또 사과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후속 조치?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긴 한데 제가 이제 여러 기자분들이 지금 연루가 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뭐 명품 신발을 뭐 받았다고 하는 뭐 채널A 기자 건도 나오고 그 외에도 뭐 골프 칠 때마다 100만 원씩 줬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네. 기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김만배 기자의
라는 특수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만배 씨가 이제 기자 출신이죠. 그때도 기자였어요. 네네네. 그게 때문에 정신적 허들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냥 어떤 뭐 사업하시는 분이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저 같은 뭐 변호사 특히 뭐 중요한 사건 저는 아니죠. 중요한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나 네네네. 법무법인 이런 데서 뭔가 이런 차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냥 오랫동안 알던 실제로 이제 몇십 년 동안 알던 사이인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적 허들을 내린 거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머니투데이의 기자 김만배 선배의 돈이 많다고 알려진 네.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내려놓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이분들이 전부 다 강한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아니 좀 드리는 그런데요. 겁니다. 지금 뭐 얘기해 주신 부분도 뭐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되는데 네. 역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와 동거래를 한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간부급들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데스크급 그렇죠.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 매체에 편집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고 네. 거기에서 뭐 게이트키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 방향을 네.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겨레도 지금 이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네. 대장동 기사에 영향력을 미친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좀 첨예한 지점 아니겠어요? 이거를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언론사에서 같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과정을 좀 보게 되는데, 네. 일테면 편집 회의를 할 때 아침에 그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발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을 취재해가지고 보도하고 싶다라고 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면 그걸 이제 부장급 이상의 데스크들이 모여서 편집 회의를 해서 이 기사는 더 취재를 해가지고 키워보자라든지, 네. 뭐 내일 지면 실자라든지, 오늘 뉴스에 내보내자라든지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얘기가 되냐 안 되냐 그거 그렇습니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책상에 앉아서 부장들끼리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 이거는 팩트가 부족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당시에는 눈치채지 못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예. 일테면 누군가가 초기의 취재로 대장동이나 성남시 쪽에 토지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거를 기자들이 발전시켜서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데스크급에서 눌렀다든지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했다든지 그거 말고 지금 급한 기사가 따로 있으니까 이거 해보라고 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있는지를 아마 이제 내부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한국일보나 중앙일보에 비해서 이제 한겨레가 굉장히 좀 강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제 이 조치를 취한 건데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그 시점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내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걸 몇 년 전에 있었던 편집 회의를 밝혀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아마 만약에 그때 취재한 기자가 있었더라면 네네. 알 거예요. 그 기자가. 왜 내 기사가 그때 킬이 됐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취재를 했던 기자가 있다면의 이제 전제고요.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오늘은 악플을 먹을 각오를 하고 네. 전 잘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자협회도 반성하겠다고 이제 반성하고 참담하다는 심정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진상규명이 복잡할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한겨레 기자는 2019년 20년에 돈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대장동 사태가 우리 앞에 이제 거론된 건 2021년이니까 예. 약간 간극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가성이냐.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취재윤리나 보도윤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엄중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징계 해고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뇌물죄나 이런 걸로 의율할 수 있느냐. 형사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진상이 규명돼야 입장을 얘기할 수 있지. 지금 그냥 이거 무조건 뭐 형사처벌도 받아야 돼요라고 제가 뭐 도덕적으로 질타받는 건 당연하다는 당연하죠. 입장이시고요. 당연한 예.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 짧게라도 좀 해보죠. 그러니까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이라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검찰이 핵심 고리를 뭐 정진상 혹은 유동규, 김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으로 보다 보니까 네. 그때 나온 뭐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뭐 이런 법조인 비리 의혹의 강찬우 뭐 이런 분들 이름 나온 분들에서 제대로 조사조차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이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적어도 검찰 출신 식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와 수사를 강력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판사들의 술값을 대신 내줬다 이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있었는데 그랬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판검사한테 다 로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검사들 얘기는 안 나오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사회 프로파일링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김준호 변호사님과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은 새로운 뉴스 아이킥에도 합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